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좀 길었지만 잘 좀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로마의 공화정과 관련해서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었죠. 우리 평민권의 향상, 그리고 로마의 전성기와 관련된 것, 마지막으로 공화정의 쇠퇴. 평민권의 향상은 우리 오르레호, 우리 호민관부터 해서 시비표법, 리키니우스, 호르텐시우스법으로 이어지면서 이탈리아가 통일하더라. 그리고 포에니 전쟁으로 지중해 서부, 그리고 이쪽 그리스 소아시아를 차지하면서 지중해 동부, 그래서 지중해 전체를 차지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절정에 이르렀던 로마가 결국 라티푼디움의 성행, 그리고 자영농의 몰락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고 그것에 대한 개혁의 조치로서 그라쿠스 형제가 농지법과 곡물법을 제시했지만 결국 좌절되고 귀족과 평민의 대립 속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터졌다. 자,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군인들이 등장한 군인 정치가의 시대 3두 정치에서 우리 1차 카이사르, 2차 옥타비아누스,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의전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공화정의 시기를 마감하고 오늘 제정의 시대, 제정의 시대를 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가만히 살피면 그리 어렵지도 않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만우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바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 사실 우리 바보는 밥보, 그래서 혼자 처먹는 사람, 욕심쟁이를 우리 선조들은 밥보라 불렀다. 그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바보도 있죠. 그 좋은 바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 이런 얘기. 자, 이 이야기 잠깐 드릴까요? 저희 교실에, 저희 예방 교실에도 좀 이 문구를 달아놨고, 사실 제 딸이 태어났을 적에 제 딸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이 사실은 그 도장이고 도장 곁면에 요걸 파놨어요. 저도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자성어는 이제 고사가 있죠. 옛날 이야기. 옛날에 말이죠. 어리석은 이 노인이 있었어요. 왜 어리석다 불렀냐? 그 마을에 말이죠. 산이 아주 큰 게 있었어. 그 산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저 산 건너편으로 이제 둘러가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 노인이 안 되겠다. 저 산 때문에 사람들이 둘러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삽으로 한 삽 한 삽 퍼서 저 산을 옮겨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뭐라 그러냐? 아이고 이 노인네야, 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노인네야, 그 한 삽 한 삽 퍼서 산에 언제 옮겨주냐? 라고 이제 타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한 삽 한 삽 퍼서 저 산을 옮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오. 만약 그러하다면 내 아들이 다시 삽을 가지고 와서 또 퍼서 나르고 또 그의 자손이 퍼서 나르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저 산이 옮겨지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고사의 이야기의 끝은 그 이야기를 들은 신이 참 갸륵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산을 그냥 단번에 옮겨줬다. 이거 사실은 좀 우습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노인이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글쎄요, 보기 나름입니다. 저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인이 이 사회에 필요하겠구나. 그런 어리석음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왜? 그의 어리석음의 시작이 뭔가요? 아까 밥보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밥그릇을 챙기는 그런 바보가 아니고, 이 바보는 남이 어려운 것을, 남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동기가 말이죠. 누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선하다. 그 선한 동기로서 바보가 된다면 그것이 나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노인의 말처럼 정말 한 삽 한 삽 퍼다 나르면 저는 산이 옮겨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아마 산을 옮기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할 겁니다. 그 산을 너가 옮길 수 있다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난 옮길 수 있다고. 오늘 못 옮기면 내일 옮기고, 내일 못 옮기면 그 다음날 옮겨서 끊임없이 내 남은 날에 저 산을 옮길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의 노력과 그리고 타인을 위한 어떠한 이해, 타인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함께 더해진다면 이 이화에서 어리석은 이 노인처럼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뭐라 하든 여러분의 산을 끝끝내 옮기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로마의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재정이라고 나왔어요. 첫 번째 1부는 공화정 이야기예요. 공화정의 평민권의 향상, 지중해의 장악, 마지막으로는 공화정 말기. 자, 재정의 문을 연 사람은 악티움의 전에 바로 그 주인공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나왔고 악티움의 전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이겨놨죠. 자, 옥타비아누스 볼까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 황제가 됐나라고 좀 살핍시다. 옥타비아누스. 자, 원로원은 이제 더 이상 지도자로서 옥타비아누스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로원도 황제가 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찌 죽은 걸 잘 알죠. 그래서 나는 황제가 될 수 없어, 공화정의 전통을 유지하겠어,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이 그럼 특별한 호칭을 받으세요. 당신은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당신은 존엄한 자입니다 라고 특별한 호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이름을 주지 못해서 황제와 비견되는 어떠한 이름을 준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스스로는 뭐라 그랬냐? 난 황제가 아니다, 나는 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 시민 중에서 첫 번째 시민이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는 프린캡스, 바로 제1시민이라고 자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모든 로마의 권력을 쥐고 있다 하여서 그 사람을 황제로 부인하지 않았다. 황제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 보았다 하여서 거기 보면 마지막에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황제에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들은 옥타비아누스부터 황제가 시작되었다, 재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본인은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뭐 아주 간단한 명사가 있지만 옥타비아누스, 앞에 2차 3두 정치와 악티움의 전,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프린캡스, 이런 것들이 각각 적절하게 엮이면서 쉬운 문제 하나가 형성될 수 있겠죠. 한 가지 뭐 빗대면 아우구스투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8월이라는 것이 아우구스투스, 우리 어거스트라고 하죠.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달을 자신의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7월은 뭔지 아세요? 줄라이죠, 줄라이. 줄라이는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 누굽니까?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율리우스의 율리를 따서 줄라이 한 겁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의 명사는 바로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상식이죠, 상식. 자, 알고 계시면서.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로부터 비롯돼서 드디어 로마는 공화정의 시대에서 황제의 시대, 재정의 시대가 열린다.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로마의 전성기, 재정의 전성기는, 2부의 전성기는 우리가 오연제 시대라고 합니다. 오연제 시대. 오연제는 5명의 현명한 황제라는 거예요. 5명의 정말 현명한 황제가 연이어 출현하면서 로마는 그야말로 번성을 이루더라. 자, 여기 보면 네르바부터 해서 저 끝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정말 현명한 사람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로마는 그야말로 최고의 번성기, 영토 보세요. 거의 유럽을,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를 다 차지한, 지중해는 이제 그야말로 우수가 된 이 모습. 오연제 시대의 로마는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거기 보면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팍스라는 말은 평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무슨 뜻이냐면 로마로 인하여 온 세계가 평화로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가 세계의 평화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어느 나라가 가장 센가요? 뭐 중국도 세지만 그래도 미국이 가장 세죠.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요거와 빗대어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르죠.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런 게 하나의 역사로부터 인용구로 나오는 말이에요. 팍스 아메리카나.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떠오른다, 뭐 이러한 빗대는 말들도 다 여기서 나온 말들이죠. 자, 다시 한번 좀 살필까요? 오연제 시대, 옥타비아누스를 이어받은 오연제 시대에 로마가 최대 영토를 가져나간다. 최대 영토를 가져나갔다. 그럼 떠오르지 않나요? 다시 떨어져 내리겠구나. 절정은 언제나 다시 쇠퇴를 불러들이죠.
사실 이 영토가 거대함은 로마로부터 사실 또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정보 활동하지 않아. 정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노예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로마의 경제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라티푼디움이 운행될 수 없어요. 조금 이따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국경선이 너무 넓죠. 이 국경선을 다 로마군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앞서 보지 않았나요? 로마의 국경선을 지켜야 될 중장보병이 앞서 자영농의 몰락 속에서 거의 몰락했습니다. 이 그럼 수많은 국경선을 로마의 중장보병이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병을 고용해요. 딴 나라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우리나라 38선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 썼냐? 게르만을 용병으로 씁니다. 이 변방에 있는 게르만을 용병을 써요. 바로 게르만이 용병으로 로마의 국경선을 지키면서 이제 이후에 또 문제 하나를 발생시키죠. 자, 문제의 소지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연제가 5명까지 있다면 6명째는 또 오연제가 아니라는 거죠. 현명한 황제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코모두스라는 애인데 이분이 멍청함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였어요. 아, 정말 멍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약간 그 사이코델릭한 어떤 기질이 있어갖고 검투사 경기에 자주 나왔어요. 지가 마치 검투사였냐. 황제가 검투사 복장을 입고 저쪽에 검투사랑 이제 싸움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검투사라 생각해보십시오. 저쪽 편. 황제인데, 반대편이 황제인데 때릴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죽자사자 이제 검투사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목 졸라 죽였어요. 그걸 즐거워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죠. 다음에 폭동 났을 적에 검투사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게 바로 코모두스였고, 결국 코모두스는 검투사의 목 졸려서 검투사에게 목 졸려 죽어요. 아,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황제도 어리버리하고, 그리고 국경선을 지키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노예 공급도 안 되면서 경제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로마는 오연제 시대 이후에 다시 나락으로 빨려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쇠퇴입니다. 근데 쇠퇴로 끝나지 않고 부흥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에서는 부흥의 시기가 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쇠퇴 먼저 볼까요? 쇠퇴. 자, 어리석은 황제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제 중앙에서는 내분에 빠지게 돼요. 그 내분을, 자, 밑줄 칠까요? 군인 황제의 시대. 자, 이 군인 황제의 시대 잘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를 공화정과 제정시기로 구분해서 이해할 적에 공화정 시대, 바로 앞선 시기에도 군인들이 한번 나섰죠. 바로 군인 정치 시대, 삼두 정치 시대. 근데 그 삼두 정치의 카이사르부터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아닙니다. 왜? 공화정 시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군인 정치가라고 말해야 돼. 거기 사람들을 군인 황제다. 그럼 틀린 얘기죠. 반면에 여기 나오는 시대에 군인 정치가다 오든 카이사르다 이렇게 등장하면 역시 또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같이 군인이 등장했지만 적어도 저기는 군인 정치가 삼두 정치, 여기는 군인 황제. 자, 그거 구분하시면서 이 군인 황제가 정말 하극상, 죽고 죽이는 하극상이었어요. 50년을 경과하면서 26명의 군인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채 2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밑에 놈에게 또 죽고 밑에 놈에게 또 죽고, 그러니까 이 중앙의 안정성, 황제의 통치의 안정성이 완연하게 붕괴되는 시기, 바로 이 시기인 거죠. 군인 황제 시기. 거기에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민족의 침입이죠. 사산 페르시아 그리고 게르만. 자, 사산 페르시아가 우리가 서아시아 3부작의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왕조죠. 사산 페르시아가 7세기 이전일 거예요. 이슬람 이전이니까. 자, 지금 이 로마 후반부가 5세기를 경과하면서 끝이 나기 때문에 사산 초반과 마주해요. 이 사산이 계속해서 이쪽 편을 치는 거죠. 이쪽 편을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르만도 만만치 않았고 슬라브도 마찬가지였고, 외부의 국경선들에 서서히 압력이 가해지고, 이 압력을 이제 내부 통치가 불안정하니까 막기 어려운, 그야말로 내우외환,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더라. 자, 군인 황제 시기와 이민족의 침입. 자,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경제력도 문제였는데, 아까 말했던 이야기죠. 정보 활동이 종결되면서 더 이상 팽창하지 않으니까 노예 공급이 안 됩니다. 노예 공급이 안 되니까 라티푼디움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죠. 왜?
노예로 인하여 대농장을 운영했는데 노예가 공급이 안 됩니다. 노예는 말이죠. 번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출산을 잘 안 시켜요. 그냥 일회용처럼 열심히 죽도록 일하게 시킨 다음에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농장은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농장주 입장에서는 노예를 말고 대체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리에 보면 그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 그지들이 바로 소작농, 자영농들이죠. 자영농들. 그래서 자영농들을 흡수합니다. 야 일로 와. 농장에서 너가 경작해. 너 농사 잘 짓는다면서 내가 급료 줄게. 그래서 이제 체인지를 시킵니다. 노예 자리에 이 자영농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라티푼디움이라는 형태가 아니고 똑같은 대농장이지만 이제는 자영농을 써요. 근데 이제 자영농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자영농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 토지가 없이 이제 대농장의 농지를 쓰니까 이제 소작농이 되는 거예요. 소작농은 토지가 없이 남의 땅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작농을 중심으로 경작을 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콜로나투스 제도라고 합니다. 자, 바뀌었어요. 공화정 시기는 우리 푸에리 전쟁 이후에 라티푼디움이 성행한다. 노예. 자, 제정 시기에는 라티푼디움이 노예 공급 속에서 쇠퇴하고 이제 콜로나투스 제도가 시행되더라. 그것은 소작농이다. 소작농은 그 대농장에서 경작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딴 데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노예처럼. 그래서 부자유 소작인이라고 합니다. 부자유 소작농이라고 해요. 그 부자유 소작농에 밑줄을 거놓고 필기를 할까요? 뭐라고 쓰냐면 콜로나투스랑 비슷한 말을 써놓으면 됩니다. 무슨 말? 콜로누스를 가로치고 뭐라고 부르냐? 농노라고 합니다. 농노. 이 부자유 소작인을 콜로누스라고 하고 콜로누스는 농노라고 번역돼요. 그 콜로누스가 경영하는 대농장이었기 때문에 콜로나투스 제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콜로누스 바로 농노는 다음 시대인 우리 중세 시대에 장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농노라 하죠. 영주와 농노가 장원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갑자기 중세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의 말기에 중세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중세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농노가 이제 먼저 출현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중세의 문이 확연하게 열릴 거예요. 자, 제정시대에 바로 라티푼디움이 쇠퇴하고 콜로나투스, 농노를 기반으로 한 부자유 소작인 콜로누스를 기반으로 한 콜로나투스 제도가 성행하더라. 자, 이러한 쇠퇴 속에서 이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세 명이 등장해요. 자, 이 세 명을 다시 좀 알아둬야 되는데 꽃은 중간에 나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자, 근데 시작부터 좀 볼게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름 길어요. 쓰라고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구분은 해야 돼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자, 이 사람을 로마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론은 황제가 힘이 없으니 이 모양이 됐다. 군인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나서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황제권을 우선 강화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전제군주권. 강력한 전제군주권을 행사하면서 우선은 자신의 통치에 힘을 확보해요. 힘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힘 가지고 로마를 다 다스릴 수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로마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로마를 좀 찢어서 통치하자. 찢어서 효과적으로 통치하자. 그래서 로마를 4개로 쪼갭니다. 그게 바로 4분할 통치예요. 4분할. 4개로 분할해서 통치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의 영토를 4개로 쪼갭니다. 4개로 쪼갰어요.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막세미아누스, 갈레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자, 그래서 4개로 쪼개서 사실 4개로 쪼갤 적에 이쪽은 이제 서쪽 로마, 이쪽은 동쪽 로마로 우선 2개로 쪼갠 다음에 그걸 다시 쪼갠 거예요. 이쪽에도 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고 이쪽에도 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어서 총 4명의 황제가 각각 나누어서 다스린 거죠. 황제 2명, 부황제 2명. 거기에서 황제 역할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하는 거죠. 이러면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느낌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를 차지하지 않고 동부 쪽으로 갔다는 거죠. 얘가 지금 이 넷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거든. 그런데 동부로 갔다는 건 로마의 핵심이 동쪽으로 간 겁니다. 조금 있다 그래서 로마가 동쪽으로 중심을 옮겨버려요.
그런 징후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네 명이 황제예요. 근데 둘이 손을 잡고 있죠. 이게 바로 사분할 통치의 황제 2명과 부황제 2명, 로마를 넷이 다스린다, 이런 걸 표현한 겁니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시기죠. 자,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나름대로 황제권을 강력하게 하고 분할 통치, 사분할 통치하면서 뭔가 로마의 안정을 찾는 듯하였어요. 그러다가 등장한 게 이 제정 시기에 사실상의 메인 주인공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등장하는 거죠. 대제예요, 대제. 대제라는 말은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이고 시험적으로도 강력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자, 이 사람이 세 개의 아주 강력한 명사를 쥐고 있어요. 첫 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나왔었던 중심이 여기에요.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는 중심을 이동시킨다. 우리 로마를 계속 쥐고 있을 게 아니고 핵심적인 곳으로 옮긴다. 바로 천도입니다. 거기에 천도, 수도를 옮겼다는 거죠.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깁니다. 여러분 잘 알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바로 소아시아에서 건너가는 요 지역.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만든 도시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곳이 원래 이름은 뭐였냐? 비잔티움이었어요. 비잔티움이었던 도시를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후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동로마의 수도가 되는데, 그때 왜 비잔티움이라고 말하냐? 바로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 비잔티움이었던 도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와서 여기에 이름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꾼 것이고, 오스만이 여기를 또 친 다음에 거기를 또 이름을 바꾸죠.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름이 이제 3번 바뀐 거예요. 비잔티움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그리고 이스탄불. 뭐 하여간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도시를 바꿨어요. 수도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사분할 통치는 아니라고 봤어요. 사분할 통치를 하면 이게 뭐 문제가 많고 뭐 로마는 한 사람이 다스려 이게 말이 돼? 그래갖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여기를 이제 치기 시작해요. 다 쳐서 야 내가 그냥 통치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싹 다 쳤는데 이 막시미아누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얘가 셌어요. 그래갖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힘겹게 싸웠는데 승부가 안 나요. 그래갖고 이제 어떡하지,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게 당시 이제 싸우는 모습 속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먼 산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 잔뜩 있었는데 그 구름 사이로 보이세요? 십자가가 갑자기 쫙 보이는 겁니다. 뭐지? 저건 뭐지?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닌데 라고 해서 십자가를 봐요. 그날 잠이 들었는데 또 꿈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들 군대의 방패에 이 십자가 모양을 달아놓으면 승리할 것이다. 희귀하죠.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다면 그리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야 십자가를 다 방패에 달아라. 그런 다음에 전쟁을 했던데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이건 뭐 야사인데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좋다. 우리의 통일은 기독교에 그리스도교에 기댄 바 있으니 기독교를 허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황제의 명으로 선언해요. 황제의 명을 우리 칙령이라고 하죠. 자, 밑줄 칠까요? 밀라노 칙령. 자,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인정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그게 바로 공인이죠. 자,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전까지 박해받았었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인정한 거예요. 인정. 이제 믿어도 된다고.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국교화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인은 인정만 한 것이지 로마의 정식적인 메인 종교, 우리 로마는 이 종교가 핵심이다 라고 국교로 삼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만 한 거예요. 지금 인정만 한 거예요. 조금 있다 국교가 나옵니다. 자, 국교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밀라노 칙령으로 드디어 기독교가 자유를,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교의 자유를 인정했는데 밀라노 칙령으로 인정했는데 얘네들이 싸워요. 야 니들 왜 싸우냐 그랬더니 교리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다 믿죠.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신들이 조금 이상한 거지. 특히나 누가 이상했냐면 예수님이 이상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잖아. 성령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 그거는 뭐 인정이 되겠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 신이래. 사람인데 신이고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하고 또 같은 사람이래. 아들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같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래요. 그게 이제 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라는 이 분파는 삼위일체,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고 성령과 같다, 삼위일체를 외칩니다. 예수도 신이다라고 본 거예요. 반면에 아리우스파는 예수는 사람이죠, 어떻게 신이냐 라고 해서 예수의 인성, 예수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공인을 했더니 서로 다퉈.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모여봐. 결론을 내야 되니까 모여봐. 그래서 모여요. 그래서 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가 밑에 나오는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역시 중요해요.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공의회는 뭐냐면 기독교의 어떤 교리라든지 중요한 방침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가 다 소집하는 겁니다. 누가 소집했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교황이 있었다면 교황이 소집해야 되는데 교황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황제가 소집한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네 삼위일체라고 얘기해봐. 아리우스, 니네 뭐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얘기해봐. 그래서 두 얘기를 다 들어요. 콘스탄티누스가 듣습니다. 마치 재판정의 판사처럼 들어요. 들은 다음에 들어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타나시우스 팔이 맞는 것 같아. 예수님도 신이야, 신. 이번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론은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가 맞다. 너희가 정통으로 인정하마 라고 황제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황제가. 이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 열리는 모습이고, 여기 중앙 메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를 종교인이 해결한 게 아니고 황제가 해결한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의 결론을 내립니다. 삼위일체로는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보았던 아리우스파를 정통이 아니라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런 판결을 내는 거죠. 자, 거기 볼까요? 자,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론과 아리우스파의 삼위일체 부정론이 서로 갈등하는 것들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파의 삼위일체론을 정통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보았다. 참 희한하죠? 이게 역사와 종교의 어떤 참 갈등인 것 같아요. 애초에 삼위일체론이 맞다가 아니고 그 맞음을 황제가 결론을 내렸다. 대단히 역사적이고 종교가 좀 인간적이다, 이런 모습도 좀 엿보이죠. 자, 아리우스파는 이단이 되어서 이제 로마 사회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로마 밖으로 나가면 게르만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게르만교가 의외로 또 아리우스파를 또 많이 믿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세 가지는 다 메인이에요. 천도하였다 이야기,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하였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로 아타나시우스파를 삼위일체론을 인정하였다. 이 세 가지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상당히 시험에 많이 빈출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자, 마지막 등장하는 건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인데, 이 황제는 앞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인정한 이 기독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국교로 삼습니다. 국교로 삼아요. 이제 로마는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큰 의미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로마 그 넓은 땅의 공식 종교, 그리고 이것만 믿어야 돼요. 기독교가 실제로 지금 유럽의 메인 종교가 된 이유는 바로 로마가 채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공식의 자신의 종교로 채택하면서 이제 마음껏 포기할 수 있고 완전한 세계 종교가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죠. 예전엔 박해받던 종교였죠. 지금은 이제 기독교 아니면 믿으면 안 돼, 이제 박해하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어떤 안타까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또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내부에 뭐 이단이면 처벌한다든지 마녀사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뿌리를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교화가 됐어요. 하지만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국교화에서 끝납니다. 사후라는 말은 그가 죽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죽은 이후에 로마는 아까 저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부터
동사로 계속 쪼개져 있던 어떠한 것이 이제 흔적으로 남아있다가 확 하고 쪼개지는 겁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같이 따로 갈 길 가자! 라고 해서 동서로 쪼개지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쇠퇴와 붐을 좀 봤어요. 쇠퇴는 우리가 저 오현재 시대 이후에 바로 라티폰디움에서 콜로나투스로, 그리고 군인 황제의 혼란과 외부의 침입, 이런 혼란이 있었다는 거고, 붐으로 3명이 나오죠. 요 3명을 좀 외워볼까요? 요거는 좀 머리를 써야 돼요. 우선 메인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고, 이 세 사람 중에 메인이 가운데 차지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알고 계시고,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시작이 비슷해요. 하나는 디오고 하나는 테오예요. 그러면 디오와 테오 중에 먼저 나오는 건 뭘까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따지면 디오가 먼저 나오겠죠. 디오가 먼저 나오고 테오가 나중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콘스탄티누스는 가운데. 디오, 콘스탄스, 테오,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조금 순서라도 잡아 계시면 좋겠다. 자, 멸망은 서로마는 5세기 게르만의 이동 속에서 멸망한다. 게르만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에서 멸망한다. 다시 한번 배울 텐데, 게르만이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언제? 5세기 때. 이 5세기 때를 이제 로마의 멸망, 서로마의 멸망이자 봉건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 게르만을 이동시킨 건 다음에 다시 볼 거예요. 우선 그냥 맛보기라고 생각하세요. 훈족이 동쪽에서 와서 갑자기 서쪽, 이 유럽을 쳤어요. 훈족이 참 이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 대체로 이해 많이 안 되는데, 대체로 역사가들은 흉노라고 봐요. 흉노. 이 중국에 있었던 흉노. 흉노가 이제 중국의 중원에서 압박을 받다가 이 동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 흉노라는 애들이 갑자기 이쪽에서 밀어 닥치니까 이 로마의 바깥에 있는, 여기 있는 뭐 앵글로색슨, 프랑크 막 얘네들이 다 게르만 계통이에요. 이 게르만 계통 중에 고트족을 칩니다. 동쪽에 있는 고트족을 쳐요. 고트족을 치니까 와, 흉노 이 엄청 무서운 놈들이네. 그러면서 고트족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막 도망가서 가니까 옆에 있던 서고트 애들이 야,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한 명이 뛰기 시작하면 나도 왠지 뛰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동고트 같은, 야 저기 무서운 놈이 온다 뛰니까, 야 어디 무서운 놈이 오는데 동고트도 이동을 시작해요. 동고트가 이동하니까 반달, 부르운도가, 롬바르도가, 프랑크가 같이 이동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동을 하니까 어디로 옵니까? 로마의 국경선으로 오죠. 게르만이 로마의 국경선을, 야 문 열어 무서운 놈이 온대 라고 했을 때 이 문이 쉽게 열립니다. 왜? 국경선을 자신의 동족이었던 게르만이 지금 용병으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용병들이 야 친구 왜? 뭐라고? 무서운 놈이 온다고? 그냥 문 열어준 거예요. 문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쪽으로 게르만이 확 하고 밀려오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틈타서 로마에서 고용되고 있었던 바로 오도아케르라는 용병대장이 그냥 로마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참 싱겁게도 이 게르만의 대이동 속에서 손쉽게 싸움 한번 못 해보고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때 무너졌던 건 로마가 무너진 바로 서로마예요. 자, 다행스럽게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쥐고 있었던 동로마는 이 게르만의 이동을 나름대로 막아내면서 5세기에 서로마는 망했지만 여기는 유지됐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사실 로마라고 불렀어요. 얘네도 로마라고 불렀고 얘네도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역사가들이 여기는 서쪽이라 성로마라고 그러고 여기는 동쪽이라 동로마라고 불렀던 것이고, 이전에 로마와 또 구분을 해야 돼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원래 이름인 비잔티움을 따서 여기를 그냥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역사적 명칭을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얘네들이 비잔티움 제국 이렇게 안 불렀어요. 자, 뭐 어쨌든 동로마, 어쨌든 비잔티움이 결국 살아남아서 얘네가 이제 다시 1000년을 이어가서 15세기 즈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스만에게 멸망하는 거죠. 서로마 1000년, 동로마 1000년이 이렇게 끝나고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5세기에 멸망한다. 거의 1000년이죠, 1000년.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정을 봤고, 제정의 핵심은 물론 옥타비아누스 요 메인도 있고 오연제도 있지만, 이 제정의 쇠퇴의 분위기와 특히나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년의 로마사를 2시간 정도로 끝냈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